김만배가 선임관대 나왔잖아요. 곽상도가 선임관대 출신이에요. 그러면 김만배는 곽상도한테는 형님 형님 이러면서 엄청 가까웠을 거예요. 왜냐면 김만배는 끝만 있으면 얕은 정인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사 안 쓰는 기자로 유명했던 김만배 기자.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취재원들을 검사의 맏형, 수사의 교본으로 추켜 세우는 기사들은 남겼습니다. 김만배 기자가 구축한 화려한 인맥은 화천대유 고문과 자문 명단에 반영됐습니다. 고위 법조인, 유력 정관계 인사들을 망라한 초호와 고문단. 화천대유에 그 고문으로 계셨잖아요. 예, 고문했었죠. 그럼 고문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한 달에 한두 번 차나 한 잔씩 하고 뭐 사대보험하고 애들 많으니까 내 걱정해주는 취지로 와서 이름 걸어놓고 하라고 그랬어요. 자문단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로펌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자문과 고문비로 쓴 비용만 64억 원에 달합니다. 대체 어떤 역할이 필요했기에 이처럼 큰 돈을 쓴 것일까? 고문을 잘못하시면 어떠냐고. 변호사로 좋은 일이지 뭐. 그리고 그게 전부 다야. 뭐 나 사업 내용이 어떻고 뭐 이런 건 내가 전혀 관여할 일도 없고, 고문료가 많으면 이게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거거든요. 저 고문료가 1,000만 원 넘어가면 내용이 좀 달라. 이건 로비성이, 예? 로비라는 거는 임무가 부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문이나 자문의 정점에는 이미 세간에 잘 알려진 50억 클럽도 있습니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50개가 몇 개냐며 고위 법조인과 언론사주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 50개가 몇 개냐? 서울대,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순환, 홍성도, 권순일. 그러면 이게 현재 30억이지. 5억씩입니까? 50억? 이거 잘못됩니다. 다시 컴퓨터. 최재경, 박상도, 김순환, 권순일, 박영수, 홍성근, 최재경, 300억. 박영수. 연고지, 출신 학교, 그리고 법조 기자단에서 구축한 판검사 인맥을 대거 동원해 그가 하려고 한 것은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를 대장동이라는 큰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지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김만배 박태가 특징에 별명이 이지스 아니야. 그지? 김이지스. 응? 대한민국의 이 큰 사업에서 언론에서 한 번 안 잊으려 만드는 거 봤어? 큰 혈맹이 큰 사업이 두들겨 맞지 않도록 관리하는 로비스트 김만배. 그가 인맥을 과시하는 모습과 실제로 로비가 통하는 것을 보며 동료들조차 두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김만배의 별명이 이지쌈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김만배가 이 사건 신고로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서 제게 중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에이씨 이만큼 벌었으면 아무 부닥치는데 응? 세상에 형님이 빡빡이 들어가 있는 거 챙겨주신 거고. 그래. 그리고 지금도 내가 비천이 다 알고 있고 그 사람들. 근데 남을 위해서 뒷자리들을 해야지, 치워야지, 쓰레기 치워야지, 인간들 접대해줘야지, 토요일이든 날 골프 줘야지. 제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김만배가 검찰 수사를 도와주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김만배 말을 거절하기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돕기 위해 김만배는 무엇을 했을까? 50억 클럽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남욱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 혹시 그러면 50클럽 전혀 모르세요? 녹취록에 나와 있는 거 외에는 전혀 모릅니다. 50억 클럽에 대해서 저는 아는 바가 없어요. 사실이겠습니까? 사실이어도 확인이 되겠습니까? 필히 확인이 되겠습니까? 뭐. 입증을 못하니까 기소를 못하겠죠. 검찰이 돈을 받은 건 확인했으면 뭘 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김만배 죄송합니다. 네, 그만하시죠. 예의 아니신 거 아시잖아요.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남아있는 정영학 녹취록. 그 속에는 형이라는 단어가 2,500번 정도 나옵니다. 친화력이 좋다는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은 후배들에게 자신을 만배 형이라 부르게 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 이들을 형으로 모시며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갔습니다. 만배 형이 형님으로 모셨다는 또 다른 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87년 한 공장에서 변사체 32구가 발견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대양 사건. 비참한 최후를 당한 사망자들의 시신을 확인한 이때 수사를 맡았던 건 박영수 검사였습니다. 당사자들이 유사 종교전 광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집단 자살 사건으로 추정되나 강력부에서 성과를 쌓은 그는 특유의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특수부의 전설로 성장해 갑니다. 수사 검사가 공판까지 가서 끝까지 공판을 수행을 끝내는 거죠. 재벌 비리 수사로 명성을 날리며 재벌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검찰 정신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특검으로 현직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전무후무한 경력의 소유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박영수 전 특검과 대장동 로비스트였던 김만배 기자와의 관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4년경부터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박영수가 중수부장으로 부임한 후인 2005년경에 특종을 몇 건 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평소 곽상도를 형님으로 부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매우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박영수와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웠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서초동에서 두 사람을 보았던 검사와 기자들도 그들이 가까운 사이였다고 기억합니다. 박영수 선배하고 김만배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수령 가능. 960만 원 아직도 안 받으신 분. 벌써 사업자 3명 중 1명은 다 900. 하고 김만배는 잘 통했을 겁니다. 김만배가 형님 가시죠 이렇게 하면은 박영수 선배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니까 잘 통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이서 그냥 중부정글집이라든지 그런 데 둘이서 자주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박영수 검사이랑 만배가 좀 친하구나. 김만배 기자와 박영수 전 특검의 대장동 이전 시절을 안다는 제보자가 시사직격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건축 시행 사업을 하며 박영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영수 와서 다 사진 찍고 참석해서 했죠. 당시 박 전 특검의 법무법인에 월 3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거 지면은 우리 딸이 그 장사에 좀 이런 거 관심 있어 하니까 상가도 하나 주라. 그래서 좋습니다. 예, 제가 잘해서 돕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2011년 시공사와 분쟁이 발생하자 박영수는 법조 기자인 김만배가 도움이 될 거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영수 변호사가 항상 장애할 거 있으면 김만배랑 해라. 그리고 좀 도움 줄 거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판사들한테 이거 좀 얘기를 잘 해야 돼. 그 1,0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또 2,000을 달래요. 내가 물어봤죠 박영수한테. 형님 이거 김만배가 돈을 달래요. 한다고.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도와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도와준 거죠. 하지만 부탁했던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하고 고발 사건도 불기소에 그쳤습니다. 재판에 힘쓰겠다던 김만배 기자에게 보냈던 돈도 일부만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 상태가 되는 힘든 시기를 겪었다는 김 대표. 박영수 변호사랑도 술 많이 먹고 다 술값 제가 됐어요. 술자리는 일반인들이 상상 못합니다. 그냥 아주 난장판입니다.
그 정도로 놀고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삼류로 놀죠. 삼류. 예. 2021년 가짜 수산업자 사건이 터졌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은 고급 수입차를 빌려 타고 수산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 쓴 과정을 놓고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고가의 수입차를 빌려 타고 그는 결국 특검직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는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관련 사건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기록 약 4만 쪽을 확보했습니다. 그 속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통장으로 5억 원을 보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많다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는 왜 박영수 전 특검에게 받은 돈으로 자본금을 마련한 것일까? 창업을 할 때 돈을 5억 달라고 한 거. 돈이 없어서 달라고 했겠습니까? 돈을 넣어라. 왜냐하면 표시를 꼬리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어떤 회사를 만들면서 그 회사의 설립 자금을 대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기회가 왔을 때 이 사업에 관련된 권한을 당신에게 주겠다. 일단 꼬리를 저 사람이 돈을 넣었다. 여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한테 저 사람이 도와줬고 돈을 넣은 거니까 저기 줘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박영수 변호사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에 모여 사업자 공모 준비를 했다고도 합니다. 대장동 준비 단계부터 박영수 변호사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영수 집이 있어요. 이 당연히 자기가 특검 가기 전에 거기에 고문으로 갔잖아. 월 고문료가 1,500이래요. 그걸 만들고 있었던 거야. 특검 되기 6개월 전에. 일반 고문료가 그 양반이 300에서 500이야. 근데 1,500이면 엄청 센 거야, 그거는. 그렇지, 당연하지. 그걸 6개월에 받으면서 뭔짓 했다는 거는 뻔한 거 아니야? 고문까지 했잖아, 고문까지. 그러면 적당히 해야지. 맞아, 그러시죠. 사고 나시겠다 이랬어. 2015년에는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 11억 원의 생활자금을 대여받았고 아파트 분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는 제3자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박 전 특검의 외사촌으로 알려진 이기성 씨. 분양 대행사 대표인 그는 대장동에서도 5개 구역의 분양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5억 원. 그 출처도 이기성이었습니다. 박영수 외사촌 이기성 씨는 화천대유의 초기 자금 5억 원을 박영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박영수는 그 돈을 화천대유 계좌로 다시 보냅니다.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부장관 통해서 들어온 돈도 이성이 돈이잖아. 네, 그래서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야겠어. 우리 만들 수익을 돈 모시고 주는 거를 가지고 있는 사이가 수익을 처리해야 돼. 박 전 특검의 딸에게 주기로 한 50억 원을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이기성 씨. 검찰은 이기성 씨라는 우회로를 통해 자금이 전해진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와 4호, 6호로부터 이기성 씨에게 건네진 자금은 약 315억 원. 우리는 이기성 씨에게 거액의 자금이 건네진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우선 5억 원이 자본금이란 사실은 몰랐으며 천화동인에서 받은 돈 일부는 다시 상환하고 일부는 토목업자에게 썼다. 나머진 자신의 투자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박영수 전 특검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제작진은 박영수 전 특검을 수차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박영수 전 특검이 시사직격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자신은 대장동 사업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50억 클럽이라는 말도 이 사건 보도로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자본금 5억 원에 대해선 자신이 화천대유에 투자한 것은 아니고 김만배가 외사촌 이기성과의 금전거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인 본인의 계좌를 통해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대근 사장과 관련해서는 고문 변호사로서 법률 자문을 해준 사실은 있지만 당시 김만배 기자를 소개했는지 기억나진 않는다. 터무니없는 가설에 부정확한 자료를 덧붙여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현상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는 김만배에게도 그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시계를 조금 더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201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많은 인물이 얽혀있는 대장동 사건. 그 시작점에는 지금은 파산에 존재하지 않는 부산저축은행이 있습니다. 2011년 호밍스 국물 요리. 여러분 바빠도 잘 챙겨 먹으라고. 단일 금융비리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 사건이라 불렸던 부산저축은행 부실 파산 사건. 그 후 1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부산저축은행에 예금했던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에게 패기치지 말자며 저금한 노후자금,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기름값도 비싸서 불도 못 여야. 우리는 여 오래 살았으면 막 한 주부도 막 그냥 지내고 삽니다. 우리 아저씨하고 나가고 보태면 한 3억 돼 있어요. 그 돈이 작습니까? 우리 아저씨 싹 빠지 밤잠 안 자고 돈 벌이가 그 다 갖다 이어갖고 몸이 아파가면서도 해인 게 그게 내가 제일 억울한 게라요. 있는 재산 싹 다 들면 뭐 있습니까?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게지 뭐 막.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에 가자던 성실했던 남편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저씨만큼은 그래도 몇 년 더 산다 생각했는데 이래갈 줄은 생각도 못하고 살고 있으니 괜찮아. 죽는 사람 불쌍하지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대부분은 한 푼 두 푼 생길 때마다 저금한 서민들. 김씨 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은 파출부로 일하고 남편은 원양 어선을 타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어 갖고서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지. 이자도 한 번 본받아보고 그대로 다 날린 게지. 그래도 이 없는 서민들을 그래 힘들게 버린 돈을 조금이라도 좀 주게끔 좀 노력을 해보지. 진짜 12년이 지났지만 내가 이거 안 들키려고 했는데 너무 억울했어. 대장동 뉴스를 볼 때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 전부 다 우리 돈을 갖고 돈 자체인 거 아닌가. 어느 인간들이 내 돈을 다 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로 맹그리는 것이 뿐이니까 진짜. 대장동이 아직 논밭이었던 개발 초기, 대장동 땅의 대부분을 선점한 부동산 개발업체가 있었습니다. 대장동 지주들을 찾아다니며 땅을 확보해 나갔던 그 업체에는 이후 천화동인의 실제 소유주로 밝혀질 남욱 변호사와 조우영 씨가 있었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사촌 처남인 조 씨.
그는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장동으로 돈을 끌어들인 브로커였습니다. 조우영은 대장동의 부산저축은행 자금 1272억 원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이었고 결국 회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장에 흘러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은행법상 저축은행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잡을 기회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때 조우영 씨가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그의 변호를 맡은 사람은 박영수 전 특검, 김만배의 소개였습니다. 저축은행 수사 때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 여기다가 대장동에 돈을 넣어준 거야. 조우영이라고. 조우영.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그런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예.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뉴스타파는 조우영 씨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사검사가 대장동에 관해 묻지도 않았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영수 특검한테 갔더니 이렇게 사안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거는 네가 피의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참고인도 아니고 증거협조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니 협조하라고. 대장동 관련해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겠네요. 대장동에 대해서는 물어본 기억이 없어요.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박길배 검사님이 저에게 커피 한 잔을 주면서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의 가족관계 등에 물어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귀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을까? 2011년 당시 담당 검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조우형 씨라고 혹시? 조우형? 그 저기 돈 전달한 사람? 예. 저는 할 말 없는데? 저는 할 말 없어? 이거 갖고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 사건 내용이고 그거 갖고는 전혀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기소가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기소를 할 수가 없었지. 그 사람 혐의가 그 내용이 없었어. 그 당시만 해서도 훨씬 더 조사할 건 내용들이 너무 쳤어. 너무 쳐서 너무 넘쳐서 할 수는 없었어. 그냥 기억도 안 나는 참고인 중에 하나. 커피? 기억도 안 나. 그 당시 중수부 조사실이 그래서 커피를 다 타먹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대기실하고. 본인이 알아서 타먹었겠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76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장동 업자 조우영 씨는 결국 그 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저축은행 피해 자금을 회수하던 예금보험공사가 남욱 변호사와 조우영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 이곳의 시행을 맡은 남욱과 조우영 씨. 그들은 이곳에서도 부산저축은행의 돈을 활용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도 땅을 사던 남욱 변호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나무도 왔었어요, 여기. 기주 작업을 했어. 나무기 하다가 넘겨준 거지. 부산저축은행에서 해가지고 돈 후지자 돈 해주려고 했는데 부산저축은행이 그동안하고 그랬잖아. 하지만 이때도 조우영 씨와 남욱 변호사는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녹취록에는 당시 김만배의 로비 정황이 남아 있습니다. 풍동거의 나무기 문제는 성준이가 맡고 있고 우영의 문제는 형이 박영수 고검장님네 양재식 변호사 보고 하라고 했고. 당시 남욱 변호사는 차장검사가 수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만배 형이 고생을 많이 했네. 윤갑근 차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가 직접 계장한테 전화하는 애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장님도 전화를 하셨다고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가서 달달 볶았으면 전화했겠어요. 해당 수사관에게 전화를 받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부산 사고재주군에 관련해가지고 예. 그 사건 조사한 적은 있는데 네. 이분님이 딱 기억을 못합니다. 그 조사한 사람들은. 녹취록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윤곽금 그 차장 검사 전화를 받았다 뭐 남욱이 그렇게 증언을 하던데 차장이 그 계장한테 전화 안 했어요. 수사 계장한테 이래라 전화 안 합니다. 전화 그것도 검사한테 이야기하지. 검사장급이었던 당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게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뭐 수사관한테 전화했다 뭐 이런 것도 다 그러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차장이 무슨 수사관한테 전화를 해요. 하면 차장이 부장한테 하든지 누구한테 하겠지. 나는 그거 전혀 알지도 못해. 지네들끼리 무슨 일을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관련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그 건으로 해서 나한테 물어보는 자체가 나는 불쾌하고 정말 싫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부산저축은행의 돈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3,600억 원이 넘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으며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가 된 조우영 씨. 그의 회사는 얼마 전부터 아내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명으로 수익을 감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우영의 회사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고가의 오디오 장비를 판매하는 곳. 조우영 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기 늦었어요. 그걸 전해보네. 늦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 안 하시는 거죠? 글쎄, 일 안 하니까 저희가 일이 있는 거죠. 혹시 여기 조용 대표님 맞나요? 네. 혹시 대표님 집에 계실까요? 아니요. 저기 혹시 연락처랑 좀 거기다 넣어놔서 저기 좀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는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 수익만 283억 원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목 대출 때문에 들어온 자금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주도권을 가지고 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부분들이 아무리 연결고리를 끊어도 피해자들을 양상한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단절돼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그걸로 일단락되고 그 돈에서 출발한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는 걸로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지는지 저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었더라면 남욱 씨와 정영학 씨를 비롯한 대장동 업자들이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돌이켜보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조우영 씨는 당시 저축은행 자금할선 대가로 20억 원을 넘게 챙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조 씨의 계좌 추적까지 했지만 참고인 조사에서 멈췄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대장동 사건 사이에는 분명 연결된 인물들이 있고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건을 단절시킬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큰 그림을 보며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법조 기자와 검사는 어떤 사이일까? 티타임 시간은 티타임 시간은 지금 할까요? 오후에? 지금 하시죠. 지금 하죠. 그러실랍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아니 빨리 저 딴 데 봐야지. 갔다 왔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다 국가를 위해서 검찰도 존재하고 기자도 존재하니까 국가를 위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니까 달려 봐주시오.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법조 기자단. 하지만 법조 기자단만이 접근 가능한 독점적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신생 언론사들은 그 안에 입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신생 언론사나 다른 이제 비가입 언론사가 이제 오면은 4명의 상근 기자가 3년을 채우면은 그 일진 기자단에서 이거 저기 채웠으니까 이것은 오케이 출입을 면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폐쇄성. 정보가 이제 기자단 내에서만 정보가 도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자실에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1999년 창간한 경제지 머니투데이. 신생 언론이었던 머니투데이에는 한동안 법조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04년 머니투데이는 법조팀을 신설하고 이때 팀장으로 김만배 기자를 영입합니다. 이후 20여 년 동안 법조팀에 머무르며 서초동 만배형으로 입지를 다져나갔던 김만배 기자. 그가 기자 생활을 하며 쓴 기사는 월 평균 채 2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독특해죠. 뭐 기자가 기사 안 쓰면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김만배가 기자의 신분을 가지고 사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홍성근 오너의 역할이 매우 컸다. 본인이 뭐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홍성근입니다. 열심히 달렸지만 언론계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50억 클럽에 거론된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 김만배 기자를 직접 채용한 것으로 알려진 홍 회장은 김만배 기자와 99억 원의 돈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자녀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렸던 49억 원을 급히 돌려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작진은 홍 회장에게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해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답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전달해드릴게요. 네. 홍성근 회장으로부터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녹취록에서는 김만배 기자가 동료 기자들도 관리했다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저게 만약에 중국을 들려주면 이익이 얼마나 내놓니 지역신문이나 토지는 어떻게 해? 응? 생각해봐. 뭘로 막으니까 지금까지 돈으로 막았는데 응? 기자들 떠들면 어떻게 해? 지혜를 떠들게. 그걸 잘 막으셨는데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 밥과 술을 잘 사주는 형을 넘어 돈 거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하지. 기용적인 부분은 어때? 네. 기자도 그냥 줘봐도 주고 그래도 아니고 회사에다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요. 김만배에게 수억 원대의 돈을 빌린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통화하기 좀 곤란한데요. 어떤 용도로 죄송합니다. 통화하기가 좀 곤란하고 저희 그 회사에서 그 해가지고 아마 다 공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래서 그걸로 가름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절차가 좀 진행 중이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다음에 통화하시죠. 어떤 관계로 지내셨는지.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김만배 씨가 어떻게 알고 지내셨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 김만배 씨한테 그 1억 9천만 원 받으셨던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연락드렸는데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맞나요? 대장동 사업 10여 년. 어느 언론사에서도 의혹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장동 불거지기 전까지 관련 기사가 거의 없었거든요. 왜 없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김만배 씨의 끊임없는 노력이 빛을 발한 거 아니냐. 기자가 갖는 권력 중에 하나가 이 쓰지 않는 권력이 또 있거든요. 써야 되는 거를 안 쓰는 권력. 써야 되는 거를 쓰지 않으면서 그게 어떤 중요한 사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게 사회 문제인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기자가 가진 권력, 검사가 가진 권력, 이 두 가지가 법조 기자단이라는 토양 위에서 잘못 만났을 때 무엇을 키워낼 수 있는지 우리는 대장동 형님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기자, 검사 사이의 형 카르텔, 50억 클럽 수사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졌던 곽상도 전 의원. 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나오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는 저한테 무죄가 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만 2차례 소환 조사했을 뿐
검찰의 소환조차 되지 않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50억 클럽 수사가 시작된 지는 벌써 2년이 다 돼갑니다. 정확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이어진 대장동 사업에서 살아남은 기자, 변호사, 회계사들은 적게는 수백억 원대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만배형으로 통했던 김만배가 올린 수익은 약 5천억 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대장동을 통해 총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올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민씨 할머니. 아이고, 야, 지제라고 당신이 용돈 준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잡서. 나는 첫째 돈 넣으면 우리 아저씨 못 먹고 간 거, 묵고집에서 못 먹고 간 거, 그거 내서 사갖고 시장 가면 먼기도 이게 묵고집에서 또 쳐다보면서 해서 내가 가득하면 막 잡 땡기니까 쳐다보지 말고 가자 이러면서 그게 제일 마음 아파했네 지금.